예, 그러면 228쪽 비뇨기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비뇨기계 기본 구조는 229쪽에 나오네요.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 그걸 수뇨관이라고도 하는군요. 요관, 수뇨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설하죠. 비뇨기계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노폐물 이름까지 공부해야 돼요.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크레아티닌이에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소, 요산, 크레아틴, 크레아티닌 등 노폐물을 배설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또 재흡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두 번째 줄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고요. 또 세 번째 줄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혈압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이죠. 혈압을 끌어올리는 물질의 이름 두 글자 레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조혈을 도와주는 이름 아주 긴 거 있었죠. 에리스로포이에틴. 이름을 완전히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신장에서 분비하는 혈압을 끌어올려주는 물질의 이름 레닌. 또 하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걸 도와주는 물질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분비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루 소변량은 1500에서 2000, 1500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상 소변량 1500에서 2000, 1500으로 외우시고요. 두 번째 줄 하루에 400 또는 500이 안 되면 우리가 핍뇨라 그러죠. 모자라다라는 뜻의 핍뇨는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는 30 이하죠. 그러면 써보십시오. 무뇨, 없을 무자는 하루 기준 얼마 이하죠? 100. 무뇨, 맞아요. 하루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무뇨가 아니라 100 이하인 것이 무뇨입니다. 2번으로 가시면 여기 나오는군요. 단뇨는 그럼 얼마 이상일까요? 2500에서 3000이요. 아까 정상을 1500에서 2000으로 외우자 그랬죠. 단뇨는 하루에 2500에서 3000 그 이상 되는 걸 말합니다. 2번, 3번 패스하고 4번 단백뇨. 정상적으로 사구체에서 단백질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 그 이름도 나오네요. 알부민. 사구체에서 단백질, 알부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당도 소변에서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혈당이 많이 높으면 소변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단백질도 당도 소변으로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요실금,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죠. 불수의적으로 관략근이 이완되는 거겠죠. 의지와 무관하게 불수의적으로. 여자에게 더 흔한 이유는 이제 출산, 그게 변수죠. 출산. 요실금에 대한 간호에서 규칙적인 배뇨 훈련을 한다. 케겔 운동을 한다 많이 보셨죠. 규칙적 배뇨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될 환자, 케겔 운동이 금기인 환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실금에 대한 간호,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또 케겔 운동을 한다는 거의 언제나 옳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뒤로 가실까요? 230쪽으로 가시면 이어지는 내용이 요실금 환자들이 수분 섭취를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실수한다. 아닙니다. 물을 더더욱 충분히 먹어서 방광을 충분히 채워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실금, 실수한다 해서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된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한 사구체 신염과 신부전증을 공부하실 텐데, 사구체란 필터, 여과의 역할을 하는 신장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에서 공부한 내용을 신부전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구체 신염과 동그라미 2번 3 신부전증 이어집니다. 사구체 신염, 첫 번째 줄 사구체 손상. 아유, 그렇구나. 필터가 망가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니은으로 갔더니 중요한 증상이 혈뇨, 단백뇨. 니은으로 가면 사구체 신염의 중요한 증상,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적혈구랑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고요.
두 번째 줄 끝에 혈압이 올라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높은 혈압으로 사구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지고 나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 그렇구나. 고혈압으로 사구체가 손상되고 또 손상된 필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는 아이러니. 또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 못하니까 부어있겠죠. 수분이 몸 안에 쌓여서 부종. 그러면 노폐물도 제대로 배설 못해서 몸 안에 노폐물도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독증.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 노폐물이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독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요독증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소변으로 나가야 될 노폐물이 쌓여서 요독증, 소변으로 나가야 될 수분이 쌓여서 부종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지? 기본적으로 사구체 신염, 염증이기 때문에 안정 취하면서 부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염식이죠. 짜게 먹으면 부종이 더 심해지니까 부종에 대해서 저염식이는 기본이고 너무너무 심하면 수분마저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염식이를 기본으로 해서 부종이 너무 심하면 수분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부종 정도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IO, 인테이크, 아웃풋, 섭취 배설량을 잘 체크해야 되고요. 체중도 잘 돼야 돼요. 어저께 50kg였는데 오늘 50.5kg다. 하루 만에 0.5kg 살이 찐 게 아니라 수분이 쌓인 거야. 체중을 측정하는 이유도 부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 줄 보니까 부종 때문에 저염 식사한다는 얘기랑 저단백, 노폐물 등이 다 단백질의 노폐물이지 단백질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남겨요. 그 노폐물의 이름 아까 공부했잖아 우리.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이런 것 등이 다 단백질 때문이라 노폐물 생성을 줄이기 위해 저단백 식사를 하면서 에너지,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 궁금하네요. 지방은요? 지방, 저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간접적으로 노폐물을 남겨서 신장에 부담을 준대요. 열량을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고탄수, 노폐물,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등 노폐물을 생성하는 단백질은 조금 먹고 지방도 노폐물을 간접적으로 생산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저지방 맞습니다. 약은 어떤 약을 쓸까요? 염증이니까 항생제를 쓰면서 아까 필터가 망가진 바람에 혈압이 올라갔다 그랬죠. 혈압약도 쓸 거고 수분을 빼기 위해서 이뇨제도 쓸 거고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테로이드는 염증 혹은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어려운 거 나옵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 금지라는 말이 완전 생뚱맞죠. 왜 그러냐면요. 균 이름을 하나 써주세요. 연쇄상 구균.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A군. 그러니까 A군은 뭐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하는 어떤 시스템일 텐데 A군, 연쇄상 구균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해요. 이런 것 등이 흔히 목감기, 상기도 감염이나 혹시 선생님들 호흡기기 질환 중에 성홍열 기억나세요? 딸기 모양의 뭐 혓바닥이 된다, 발진이 난다, 고열이 난다 하는 성홍열 요런 병을 일으켜. 그리고 나서 마치 후유증, 합병증처럼 2주 후에 신장이 안 좋아지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책이 이게 나와. 간호사 시험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 별로 특별한 균도 아니에요. A군, 연쇄상 구균, 요즘은 또 사슬알균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슬알균이 흔히 상기도 감염, 목감기라던가 성홍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을 일으키는데 그 후에 항원, 항체,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 후유증처럼 사구체 신염이나 또 하나 있어요. 류마티스열. 요런 균 때문에 류마티스열 그래갖고 심장의 판막, 특히 판막 중에서도 승모판,
이천판이라고도 부르는 승모판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의 이름 A군, 연쇄상 구균, 상기도 감염, 감기나 성홍열 등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이렇게 사구체 신염이 생기거나 또 류마티스열,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그럼 오른쪽 신부전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신장이 기능을 많이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줄 신장 손상, 수분 전해질, 대사산물 배설 장애. 맞아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똑같죠?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가야 될 수분과 대사산물, 노폐물이 못 나가고 있는 상태죠. 니은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노폐물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단백, 맞아. 노폐물을 제대로 못 내보내니까 노폐물,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 다 단백질 때문이야. 저단백 식사하고 수분도 제대로 못 나가서 막 부종이 심하니까 수분, 염분 제한하고요. 포타슘, 칼륨이라고도 부르죠. 포타슘, 칼륨하고 인을 제한해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배설 장애. 우리 신장에서 칼륨과 인을 배설을 제대로 못해서 몸 안에 쌓여요. 특히 인보다 칼륨 위험한 거 아시죠? 칼륨이 너무 몸에 많이 쌓이면 근육을 심하게 마비시키는데 무슨 근육? 심장 근육. 그럼 심장 마비로 위험해지니까요. 몸 안에 칼륨이 축적되면 심근을 강하게 수축해서 심근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제제 얘기는 생뚱맞은 게 아니죠? 아까 신장에서 조혈작용을 돕는 이름 긴 거, 그거 에리스로포이에틴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빈혈이 많아요. 그래서 철분제제를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이미 소화기계 기능도 다 떨어져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 못 먹어 막. 그래서 정맥주사로 줄 수도 있는데 혈관통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철분을 정맥으로 줄 수도 있구나. 또 생채소나 생과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칼륨이 많이 든 걸로 유명한 거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감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견과류, 버섯, 야채 웬만한 것들 다 칼륨이 많아서 식사 제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버티다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면 신대체요법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투석 아니면 이식을 받는 거죠. 이식 받을 때까지 투석으로 버티는데 혈액투석이 있고 복막투석이 있죠. 혈액투석은 피를 다 뽑아서 기계가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몸 안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런 말초혈관은 어림도 없어서 점박에다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큰 혈관 수술한다 그랬죠. 그 이름이 뭐더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구멍 뚫었다라는 뜻으로 동정맥루라고 하죠. 루가 구멍이거든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구멍 뚫은 동정맥루를 해서 잘 관리해야 되죠. 230쪽에 보니까 첫 번째 줄 마사지 좀 잘해줘라.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그렇죠. 혈액의 흐름이 첫 번째 줄입니다.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가니까 마사지도 해주고 따뜻한 찜질 해줘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2번 그쪽 팔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팔베개, 심한 운동, 팔찌, 소매 꽉 조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또 상처 생기지 않게 해야지. 그쪽 동정맥루 혈관 터지면 어떡해. 또 3번으로 가시면요. 투석하기 전이나 중이나 후에 우리가 혈압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 투석할 때 피를 다 뽑아서 기계가 걸르니까 겁나시죠. 그때 혈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 투석할 때 피를 다 뽑으니까 저혈압을 잘 봐야 됩니다. 저혈압. 네, 4번으로 가시면 그 동정맥루는요. 혈관을 찢어서 연결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아무는 게 아니야. 한두 달 정도는 걸려요. 4번에 동정맥루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아물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그 동정맥루를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하냐? 혹시 막히지 않았을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만져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찌릿찌릿한 진동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어거지로 혈관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5번입니다. 매일매일 거기서 찌릿찌릿한 느낌, 진동, 스릴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6번에 왜 투석하는 도중에 구역구토가 있는지 보라 그랬냐면요. 한꺼번에 갑자기 투석으로 많은 양의 요독, 즉 노폐물을 제거할 때 구역질 구토가 날 수 있대요. 투석 도중에 갑자기 몇 시간 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한꺼번에 제거하면서 구역구토가 날 수 있답니다. 또 7번 투석 전, 중, 후 아까 혈압 체크 잘해야 된다. 저혈압 될까봐 걱정이다 그랬었죠. 그리고 체중도 잘 재야 돼요. 왜냐하면 투석 전에 50kg였는데 투석 후에 뭐 0.5 늘었나 0.5 줄었나 몸 안에 수분량이 의도한 대로 의사들이 일부러 그 부종을 빼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의 그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투석기를 세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석 전, 후로 체중 변화를 잘 체크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고 신장에 대해서는 그 2번하고 3번 중요한데 여기 없는 거 하나 메모하고 갈게요.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그거? 신증후군. 이름이 애매하죠. 신증후군. 애매하니까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병은 어떻게 애매하냐면요. 신장에서 이상하게 단백질, 그 이름은 알부민. 이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왜 많이 빠져나가냐고요? 잘 몰라요. 그냥 그러한 현상이야. 신장의 사구체에서 단백질, 알부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단백뇨. 심한 단백뇨 때문에 혈액 안에는 알부민,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저알부민 혈증 혹은 저단백 혈증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저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게 부어요. 우리 혈액 안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액이 흐리멍덩한 거거든요. 삼투압이 유지가 안 되면서 수분이 조직으로 다 빠져나가서 심한 부종이야. 다 심한 이 말을 붙이세요. 심한 단백뇨, 심한 저단백 혈증, 저알부민 혈증, 그래서 심한 부종.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돼. 고단백 식사를 해야 돼요. 요게 조심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왜 사구체 신염이나 신부전증 환자들은 노폐물을 제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노폐물의 주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 단백질 때문이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야. 이유는 잘 모르지만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식사를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너무 심한 부종에 대한 간호는 똑같아. 보나마나 저염식이. 그리고 너무 심하면 수분도 제한할 수 있다. 또 선생님 욕창의 위험 요인 중에 탈수가 욕창 위험 요인이에요? 부종이 위험 요인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 다야. 피부 통합성 장애, 탈수도 부종도 다 욕창 위험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다음 중 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간호를 올바르게 한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욕창에 대한 간호를 한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욕창 얘기 왜 해? 할 수 있죠. 부종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증후군.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심한 단백뇨, 혈액 안에 단백질 부족하다. 그래서 부종이 심하다. 생식기계 질환은 남자 전립선 비대증, 여자 유방암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립선의 위치를 아시죠? 남자 방광과 요도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노화에 따라 크고 딱딱해져서 방광과 요도가 압박받아서 배뇨 장애, 배뇨에 불편감이 있다는 거죠. 유방암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암은 연령이 위험 요인이에요. 근데 아닌데요, 선생님. 주변에 젊은 사람 많이 걸리는데요. 그거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걸린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령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고, 요즘은 너무너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출산과 수유가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출산,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 요인입니다. 결론, 아기 낳고 젖을 먹이면
유방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거 조심하시고,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약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폐경후 호르몬 보충하고 또 하나가 피임약이죠. 우리나라 피임약 성분이 뭡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피임약, 그 중에 에스트로겐 성분 그리고 폐경후 호르몬 보충요법, 그 에스트로겐이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 인자다. 니은 진단 자가검진 강조하죠. 언제 합니까? 월경이 끝날 무렵. 왜요? 그때 유방이 좀 말랑말랑하니까. 막 땡땡할 때, 불편할 때 유방을 만져보면 어렵잖아요. 생리가 끝날 무렵 유방이 말랑말랑할 때 하고, 폐경되신 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되죠. 232쪽으로 가면 이제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은요, 그쪽 어깨가 움츠러들까 제껴질까? 움츠러들어. 유방의 부피가 제거되니까 팔 어깨가 움츠러드니까 232쪽에 운동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 아픈 쪽 팔 보호해라. 그쪽으로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하니까 그쪽에 자극적인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많이 부으니까, 림프 부종이 심하니까 운동 많이 하고 평상시에 좀 올려놓는 게 좋겠죠. 마지막 압박 드레싱은 유방이 반구형이다 보니까 절제한 부분이 꽤 넓죠. 거기가 잘 아물도록 드레싱을 아주 단단하게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유합 촉진, 절제한 부분 이렇게 뭐랄까 잘 아물도록 압박 드레싱을 잘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신경계 들어가겠습니다. 신경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한 개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 간조전복통 유튜브에다 해놨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신경계를 혹시 한 개도 모르는 분도 그거 짧은 영상 보시고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죠. 233쪽에 뇌압 상승 환자의 간호. 뇌압은 두개골 안의 압력입니다. 그럼 뇌압이 왜 올라갈까? 두개골 안의 압력이 왜 올라갈까? 주로 뇌출혈, 뇌경색, 혹은 외상, 혹은 뇌수술, 그런 거 하면 두개골 안에 분비물이나 수술한 후 삼출물이나 혈액 같은 거 많아지니까 뇌압이 올라가거나, 혹은 뇌수종, 뇌종양, 뇌 안에 어떤 물이 차거나 암덩어리가 있으면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뇌압이 올라가면 의식이 떨어져요. 뇌 압력이 올라가면 신경이 막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식이 떨어져. 선생님, 의식이 떨어진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거냐? 스스로 기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혀가 말리거나 고개가 삐뚤어지면 알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다시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의식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 기도가 막힌 줄도 몰라. 자기가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못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뇌압이 올라가는 게 왜 위험하다? 의식이 떨어진다. 의식이 떨어지면 기도 유지나 호흡조차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뇌압이 덜 올라가도록 상체를 약간 올려야겠죠. 2번, 절대 안정해야 된다. 왜냐?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기도 유지, 산소 공급이 될까 말까 한데 많이 움직이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져서 안 돼. 절대 안정해서 산소 요구량을 높이자 낮추자? 낮추자. 산소 요구량을 낮추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과다호흡 시킨다는 게 그거야. 의식이 떨어져서 기도 유지나 호흡을 자발적으로 못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안전빵으로 산소 공급을 좀 해놔야 돼. 과도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좀 한다는 뜻이에요. 자극 주면 안 되죠. 자극 주면 뇌압이 더 올라갈 수 있지. 5번, 동공의 크기와 대광 반사를 보는 게 뭘 확인하는 겁니까? 5번에 동공 크기와 대광 반사를 보는 것은 의식을 확인하는 거죠. 의식이 떨어지면 동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동공이 확 커지고 대광 반사의 속도가 느려지냐 빨라지냐? 느려져요. 우리가 동공에다가 라이트를 비추면 동공이 확 커졌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커졌다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의식이 떨어진 거야. 동공이 확 커지거나 대광 반사의 속도가 느려지는지, 즉 의식이 떨어지는지 잘 봐야죠.
7번 변비조차 안 돼. 변 보려고 힘주다가 뇌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거 없구나 선생님. 고관절 굴곡도 하지 말라 그래. 고관절처럼 큰 관절을 수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뇌압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와,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자기 고관절 움직이는 것조차 뇌에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봐서 절대 안정하면서 옷 갈아입히거나 이런 거 할 때 힘 빼시라고 해야 돼. 힘 주지 말게 하고 우리가 관절 구부려서 옷 갈아입혀줘야 자극이 덜 된다 이거죠. 바이탈 사인은 기본이죠. 지금 뇌압이 올라가서 의식이 떨어져서 기도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지 않는지 잘 봐야겠죠. 뇌압 상승 환자의 간호는 간호사 시험, 우리 시험 그대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거 다 커버됐어요. 고관절을 수의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자율신경계도 그 유튜브 영상에 다 있고요. 우리는 234쪽에 의식의 수준 보겠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의식의 수준 선생님들 몇 단계로 알고 계세요? 혹시 6단계? 아니요. 5단계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5단계가 뭐냐? 제일 멀쩡한 것부터. 1. 멀쩡하다. 명료. 2번. 조금 떨어져서 사람이 자꾸 졸아. 자꾸 자고 있어. 기면. 기면이 영어로 drowsy. 그래갖고 졸리다는 뜻이에요. 한자도 기면 둘 다 졸리다는 뜻입니다. 졸린 것보다 더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계속 자고 잘 안 깨. 잘 안 깨는 상태 혼미. 아주 큰 소리나 아프게 해야 깨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반쯤 혼수다. 반혼수. 더 떨어지면 완전 혼수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뭘 빼야 되느냐? 창란이요. 창란은 영어로 컨퓨전, 혼돈인데요. 창란, 한마디로 착각한다. 혼돈, 헷갈린다. 이거는 하나의 의식 단계가 아니라 증상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창란, 혼돈 증상은 1, 2, 3, 4, 5단계 중에 주로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제 생각에 2단계. 졸린 상태에서 헛소리하는 거지 막. 여기가 병원인데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시간, 장소를 헷갈리는 거. 창란, 혼돈은 사람, 시간, 장소. 우리 TPP라고 그러죠. 타임, 퍼슨, 플레이스.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이 착각이 있는 것을 창란, 혼돈이라 그래요. 그러한 증상은 주로 2단계, 기면, 졸림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의식 수준에 내려가는 순서를 봅시다. 1번 명료. 명료에서 중요한 단어 좀 밑줄 쳐보세요. 인지, 반응, 깨어있다. 즉 알고, 반응하고, 멀쩡하다. 2번 기면은 졸리다 그랬죠. 그냥 자고 있어요. 깨우면 당연히 깨죠. 내비두면 도로 자. 그러다가 말 시키면 조금 헛소리하고. 혼미 정도 되면은 아주 아프게 해야 깬다 그랬죠. 큰 소리. 꼬집거나 이런 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한다 그랬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의미 있는 대답이 아니야. 홍길동씨 그러면 에 이러는데 자기가 홍길동이어서 대답한 게 아니야. 그 뒤로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대답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강한 자극에 아프게 하면 선생님 피할까 안 피할까? 피하긴 피해. 인상 찡그르면서 피하는데 피하고 또 자. 그게 혼미입니다. 아프게 하면 피한다 안 피한다? 혼미? 피해요. 근데 또 자요. 반혼수 정도 되면 4단계로 가면요. 스스로 어떤 동작도 안 해. 어떤 동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프게 하면 옴찔하는 정도. 혹은 눈을 살며시 뜨는 정도. 혹은 찡그리는 정도의 반응만 하는 게 반혼수예요. 그럼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야. 혼미는 아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한다? 피하는데 피하고 또 잔다. 반혼수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요 선생님. 굉장히 아프게 해도 움찔. 살며시 눈을 찌거나 찡그리는 정도. 미간이 찡그러지는 정도지. 혼수는 그나마도 없는 거야. 아무리 아프게 해도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수가 사람 죽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혼수여도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자기가 하면 그건 살아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심장박동이나 호흡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야? 연수. 뇌의 가장 마지막 생명유지 중추라고도 하는 연수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혼수여도 자기 심장이 뛰고 자기가 호흡해요. 근데 뇌의 많은 부분이 기능을 잃어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코마, 혼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거를 몽땅 외울 수는 없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느낌으로 자꾸 읽어봐야 돼. 근데 일단 5단계는 외워야죠. 제일 멀쩡한 거 명료, 졸린 거 기면, 더 떨어지면 혼미, 4단계 반혼수, 5단계 마지막 완전 혼수. 이렇게 하십시오. 신경계 관련 질환은 거미막 출혈이 딱 나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줄 자발성. 무슨 말이지? 선생님, 뇌에서 출혈이 되는 것이 어떤 외상을 입어서 출혈되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외상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출혈될 수 있는 게 바로 거미막 및 출혈, 거미막 하출혈, 지주막 하출혈이에요. 거미막이 어디냐면 뇌와 척수를 둘러싼 얇은 세 겹의 막 중에서 가운데죠. 가운데가 지주막, 거미막이고 가장 안쪽이 부드러운 연막, 가장 바깥쪽 뼈 쪽이 경막이라는 거 외우셨는데 그 지주막의 아래, 여기죠. 정확히 말하면 연막과 지주막 사이죠. 여기에도 혈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혈관은 자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주로 왜 터졌을까? 고혈압. 그래서 혈압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 그리고 동맥이 얇게 꽈리처럼 늘어난 거 아시죠? 동맥류. 한자로 류가 얇게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높은 혈압과 동맥류 등으로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지주막 아래 공간.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뇌졸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뇌졸중, 가운데 중자라는 거 다 아시고 흔히 중풍이라고 하고 뇌출혈과 뇌혈관, 아이고 죄송해요. 뇌출혈과 뇌경색, 그쵸? 막히는 게 뇌경색,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근데 증상은 완전 똑같아. 왜냐?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터져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결과는 그쪽 뇌가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손상돼서 어느 부위가 혈액 공급을 못 받았냐가 문제인 거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 디귿. 전신마비, 반신마비 중에 어떤 게 심해요? 흔해요? 반신마비가 흔해요. 어느 한쪽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신마비보다 반신마비가 흔합니다. 언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면서 막 토할 수도 있고 의식이 막 떨어지고 어지럽고 운동실조라는 게 제대로 못 움직인다는 뜻이죠. 실조, 잃어버렸다는 뜻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요. 막 눈이 안 보이고 삼킨 곤란 별표. 이게 제일 문제야. 이 선생님 뭐 조금 못 삼키는 것 같고 왜 그러세요? 사람이 삼키는 걸 제대로 못하면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삼킴 장애, 연하곤란이 있는 걸 확인 안 하고 아이고 밥 드셔야죠 하고 밥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로 흡인되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발생 후 24에서 72시간 금식한다 그랬죠. 이유를 아셔야 돼. 선생님들이 이 숫자 잘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 왜 24에서 72시간 뇌졸중 발생하고 금식해야 됩니까? 이유가 이거야. 삼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선생님 한 2시간 관찰하면 알 수 있나? 한 8시간 관찰하면 알 수 있나? 아니요. 그거 확인하는데 적어도 하루, 길면 3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 시험에 이걸 딱 냈죠. 뇌졸중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그 이유가 삼킴장애 연하곤란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니까 금식.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리을의 두 번째 줄에 전구 증상을 환자분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전구 증상은 예고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뇌졸중이 있기, 본격적인 증상이 있기 전에 예고해주는 증상이래봤자 뭐 뻔해요. 뭐 뒤통수가 땡긴다, 뭐 어지럽다, 뭐 한쪽이 힘이 없고 저리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오면 빨리 응급실에 오라 이러죠.
뇌졸중 환자는 나중에 재활치료할 확률이 높죠. 재활치료 얘기를 처음부터 합니까? 입원해서 모든 치료 다 끝나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합니다. 재활에 대한 계획은 일찍, 미리미리, 조기 재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 세운다. 네, 그렇게 하시고 내분비계 조금 하고 마지막에 감각 깊게로 이어지겠습니다. 내분비계에서는 236쪽으로 가셔서 호르몬의 기능 그 내용은 사실 그거 유튜브 영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되지만 우리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요. 236쪽에 이제 호르몬 분비 기관이나 이름 등이 쭉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다들 5분 이내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질환 중에 갑상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일단 목 근처에 있다 다 아시고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개죠. 티록신과 칼시토닌인데 아무 말 안 하면 티록신이고 지금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이러는 것들이 다 티록신이죠. 즉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항진증, 조금 나오면 저하증이에요. 항진증, 저하증도 이상 여자한테 많아. 특히 이제 항진증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 갑상선이 비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병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요거 과잉으로 나오는 항진증의 이름 누굽니까? 바제도라는 사람이 연구했죠. 바제도병, 또 그레이브병, 그리고 거기 혹시 고이터 보이세요? 여기 없네요. 선생님 고이터라고 이제 선종 이래서 갑상선의 양성 종양인가 봐요. 자세히 공부 안 해도 돼요. 혹시라도 고이터병, 뭐 갑상선 선종 이런 말 나오면은 과잉으로 나오는 항진증으로 이해하세요. 티록신이 과잉으로 나오는 항진증, 바제도병, 그레이브병, 고이터라고 갑상선 선종 이렇게 표시된 게 그겁니다. 그럼 증상은요, 티록신이 대사와 관계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너무 대사가 활발한 거예요. 얼마나 활발한지 막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두근두근 식은땀이 잘잘 흐르고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 밥을 되게 잘 먹어요. 대사가 막 좋아져서. 근데 살이 쫙쫙 빠져. 너무너무 대사가 활발해서요. 눈 뒤쪽에 수분이 축적돼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눈 뒤쪽에 수분이 축적돼서 안구가 막 튀어나오기도 해. 갑상선이 커서 막 만져지기도 하고요. 막 변비됐다 설사됐다 막 장운동이 엉망진창, 월경도 엉망진창되고 아까 맥박이 막 빨라진다 그랬죠. 도저히 잠도 못 자 선생님 막 두근두근 돼갖고 치료는 안정시켜줘야 돼. 조용하게 안정 휴식시키면서 대사가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살이 쫙쫙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열량 보충을 해줘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해줘야지. 고열량식으로 에너지 소모된 거를 보충해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티록신을 형성하는 요오드 성분을 먹으면 안 되겠다. 요오드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 생각에 티록신이 과잉으로 나오는 항진증 환자들은 티록신을 만드는 성분, 요오드가 많이 들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그냥 건강하게, 적절하게, 평상시에 먹어서 갑상선의 기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놔야 된대요. 그래서 해조류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땀이나 개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피부 간호해줘야 되고, 이제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진정제 투여할 수도 있고, 급기야 갑상선을 절제할 수도 있죠. 갑상선을 선생님 절제하면 완전 갑상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 절제하면 이제 티록신이 부족한 저하증에 빠지는 거지. 그럼 어떡하지? 갑상선 저하증 환자처럼 약을 먹어야죠 뭐. 갑상선 항진증이어서 절제하고 나면 티록신이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면 또 저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티록신 성분을 먹겠죠. 그럼 갑상선 저하증 보겠습니다. 티록신이 부족한 질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어린애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혹은 태어나서
소화,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크레틴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나 보죠. 혹은 영어식으로 크레티니즘 이렇게 읽어요. 크레틴병, 크레티니즘. 어른들은 부었다 그래갖고 점액 수종, 혹은 이 숫자가 물숫자거든요. 그래서 점액 부종, 부었다라는 뜻의 점액 부종 혹은 물숫자 점액 수종. 실제로 붓냐? 그럼요. 완전히 부어요. 떡두꺼비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갑상선기는 항진증의 정반대야. 아까 항진증은 막 많이 먹는데도 살 빠진다. 그럼 얘는 반대로 안 먹는데 살찐다. 그리고 막 우울하고 늘어지고 맥박도 느려지고 사람이 처지고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땀도 너무 안 나. 너무 안 나가지고 막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고 추위를 또 엄청 타죠. 항진증인 사람은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지만 저하증인 사람은 땀도 너무 안 나고 추위를 많이 타겠죠. 그래서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면서 그 약물은 무슨 성분이겠어요? 티록신이요. 230조개 지금 저하증 보고 있죠? 저하증 치료에 약물의 이름은 티록신 성분일 거고 피부가 건조할 수 있으니 보습제 잘 발라주고요. 추위를 많이 탈 테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또 변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뭐든지 사람이 다운돼가지고 장운동도 다운되니까 변비에 대한 식이섬유 섭취 등 간호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부신피질부터 이어지겠습니다.